아니, 이런 돈도 안 되는 걸 왜 하는 거야? 우리에게 중요한 건 돈이 전부가 아니란다. 그러면 도대체 뭐가 중요한데요? 미국 콜로라도에 위치한 한 지역 내 대학교 박물관장으로 보이는 한 여성이 박물관 내부를 돌아다니며 쩔쩔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그녀의 발밑에는 박물관의 보관 유물들과 유물들을 보관하는 유리관들이 처참히 깨져 있는 것도 모자라 박물관 외부의 창문마저 깨져 있어 스산하기만 한데요. 알고 봤더니 80년 만에 강한 폭염과 폭우로 습기에 취약한 박물관 유물들과 유리창들이 전부 깨진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눈앞에 펼쳐진 상황에 당황하던 그녀는 어딘가로 전화를 걸게 되고 약 1시간 뒤 5명의 한국인 남성들이 박물관에 나타나는데요. 과연 이곳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미국의 작은 도시 콜로라도에서 대학교에서 역사학을 가르치는 교수이자 박물관을 운영하고 제니퍼라고 합니다. 미국에는 수많은 지역 박물관과 국립박물관이 존재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저와 같은 젊은 여성이 대학교 자체 내의 교수 겸 박물관장을 담당하고 있는 경우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제가 담당하고 있는 덴버 박물관은 저뿐만 아니라 저희 부모님께서 하시던 교수직과 박물관장 직을 대대로 물려받아 계속된 지역 박물관의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경우이기에 미국의 그 어떤 박물관보다 더욱 특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박물관장이 되고 난 이후 저희 덴버 박물관은 다른 미국의 박물관에서는 전혀 볼 수 없는 하나의 특색이자 장점이 새롭게 생기게 되어 최근 들어서는 저희 박물관의 인기가 더욱 많아지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러한 특별한 장점이 생기게 된 이유에는 덴버 박물관 근처에서 살고 있는 한국인 분들의 지혜가 매우 크게 작용했어요. 저는 미국의 도시 중에서도 다소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콜로라도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콜로라도의 작은 지역 박물관을 공동으로 운영하시던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께서는 다소 특이한 직업이라고 할 수 있는 박물관장의 운영을 담당하기는 하셨지만 그렇게 큰 돈은 벌 수 없었기 때문에 저희 집은 언제나 가난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죠. 하지만 부모님께서는 할아버지 때부터 물려받은 덴버 박물관의 운영에 대해서 늘 자부심을 가져오셨지만 어째서인지 어렸을 때 저에게는 그런 부모님의 모습이 어리석기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박물관의 수익을 직접 받고 관리하는 지자체가 따로 있는 상태에서 저희 부모님은 그저 박물관의 전체적인 운영이나 티켓 입장을 도와드리는 역할만 하셨기 때문에 아무리 운영을 열심히 하셔도 진짜로 이득을 보는 사람은 따로 있었기 때문이죠. 부모님께서는 일주일 중 단 하루도 쉬는 날 없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서로 번갈아가며 교대를 하시면서 박물관의 운영을 이어나가셨고 거기서 벌어들인 돈들로 유일한 딸인 저만은 박물관의 운영을 물려받지 않길 바라시며 저희 학업에 많은 돈을 투자하셨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께서 밤낮 없이 새벽에도 출근하시는 모습을 보고 자라왔던 저는 당연히 나는 절대 박물관 운영을 물려받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마저 자리 잡을 정도였죠. 하지만 그때까지는 전혀 몰랐습니다. 지역 박물관을 직접 운영하는 것에 얼마나 다양한 지식이 필요하고 또 막중한 책임감이 필요한지 말이에요. 그렇게까지 부모님께서 고생하시는지 어렸을 때 저에게는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매일 밤 더운 미국의 여름을 보낼 때마다 에어컨과 선풍기를 가동할 돈조차 없어 저에게 늘 더우면 찬물로 씻고 창문 열라는 잔소리를 하셨던 부모님의 모습은 가난이 미치도록 싫었던 저에게는 그저 황당한 모습이었죠. 그리고 점점 시간이 지나 제가 학교를 졸업할 나이가 되어갈수록 저는 부모님께서 일을 하고 계시는 박물관 운영의 일을 볼 때마다 돈도 안 되는 일을 왜 그렇게 하냐며 잔소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부모님께서는 지역 마을의 유물이나 역사적 기록물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결국 누군가는 해야만 하는 일이라면서 저보고 그런 말은 하지 말라고 하셨지만 저는 그럴 때마다 답답한 부모님의 모습이 참 싫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저희 마을에 까무잡잡하고도 건강한 피부를 가진 한국인 아저씨들과 한국인 가족분들이 이사를 오셨습니다. 그 한국인분들께서는
이사를 온 첫날부터 제가 살고 있는 콜로라도의 지역 마을을 돌아다니시면서 마을 전체 주민들에게 다정하게 먼저 인사를 건네주셨고 때때로는 마을 회의에도 함께 참석하시면서 한국에서만 맛볼 수 있는 음식들을 해주셨어요. 그 중에는 저와 나이가 비슷한 20대의 한국인 친구들도 있었는데 매우 신기했던 것은 저는 한국어를 전혀 들을 줄도 말할 줄도 몰랐지만 그 친구들은 아주 자연스럽게 이미 영어를 구사하고 저와 대화를 나눌 수 있다는 사실이었죠. 콜로라도는 매우 큰 도시였지만 제가 살고 있던 마을은 대부분 미국의 지역 주민들만이 거주하는 지역이었기에 더운 여름만 되면 마을이 푹푹 찌고 더웠으나 한국인 가족분들이 이사를 오고 난 뒤에는 마을 주민끼리 교류도 많이 하고 한식을 나눠서 먹는 일종의 모임 같은 것도 생기면서 마을 전체가 활기를 띠기 시작했죠. 특히 한국인 아저씨분들은 저희 마을의 자랑이라고 할 수 있는 덴버 박물관에 매우 큰 관심을 보이시면서 시간이 날 때마다 박물관 내부에서 조용히 구경을 하시거나 박물관 주변의 쓰레기들을 치워주시는 봉사활동까지 해주셨기에 저는 더더욱 그 한국인 분들에게 호감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박물관의 전체적인 운영을 담당하고 계시던 저희 부모님께서도 한국인 분들이 마을에 오고 난 뒤에는 무언가 마을이 활기를 띠면서도 한국인 가족분들이 다른 도시의 친구들까지 함께 박물관으로 데려와서 박물관의 티켓 매출이 많이 올랐다면서 그분들에게 너무나 감사한 마음을 보이시기도 하셨죠.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께서는 저녁 식사를 하던 중 갑자기 눈이 잘 보이지 않는다면서 극심한 두통을 호소하시더군요. 제가 살고 있던 콜로라도에서는 한번 병원을 방문하려면 꽤 많은 거리를 차로 이동해 병원을 방문해야만 했기에 아버지께서는 그저 집에 있는 간단한 감기약만 드시고서는 아마 괜찮아질 거라며 잠이 드셨고 저는 어째서인지 그런 아버지를 보면서 불안한 마음이 들더군요.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아침에 눈을 뜬 순간 아버지께서는 눈을 뜨고 있는데도 앞이 잘 보이지 않는다며 거실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고 곧바로 기절하셨습니다. 폭우가 굉장히 많이 오던 날이었기에 저는 급하게 자동차에 시동을 걸고 콜로라도에서 그나마 큰 병원으로 어머니와 함께 향하게 되었지만 병원에 도착했을 때에는 이미 아버지의 상태가 너무나 좋지 않은 상황이었죠. 뇌압이 너무 올라간 것이 중요 원인으로 보인다는 진단을 내려주시던 의사분께서는 이제부터라도 더운 날씨에 박물관으로 출근하는 일은 그만두어야 된다는 말과 함께 고령의 나이가 되어버린 아버지에게는 뇌압이 더욱 상승하게 되는 원인일 것이라며 당장 일을 그만둬야 된다고 말씀하시더군요. 아버지와 함께 출근해서 공동으로 박물관을 운영하고 계시던 어머니께서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뇌압과 관련된 검사를 받았고 아버지만큼은 아니었지만 이제부터라도 일을 쉬고 건강을 챙겨야 된다는 좋지 못한 진단을 똑같이 받게 되었습니다. 결국 저희 가족은 하루아침에 부모님의 직업을 잃게 되는 황당한 가족이 되어버린 것이죠. 박물관의 전체 실적과 운영을 담당하는 콜로라도 지자체의 부모님의 몸이 안 좋아서 당분간 운영을 보류해야 될 것 같다고 얘기했지만 콜로라도 대학교에서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면서 부모님의 자식인 저보고 운영을 대신하라는 다소 강경한 모습을 보이더군요. 박물관 운영을 물려받기 싫어서 지금껏 생각도 안 하고 살아왔었는데 하루아침에 부모님 대신 박물관을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하니 극심한 두통이 몰려왔지만 저에게는 어떠한 선택권도 존재하지가 않았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는 아버지께서는 병상에 누워 계신 채로 저에게 마지막 부모로서의 부탁이라며 박물관의 운영을 물려받기를 제안하셨고 그러한 아픈 아버지의 모습을 보니 눈물이 나면서도 참 답답한 마음이 들더군요. 그렇게 저는 어머니와 약 일주일의 인수인계 기간을 가진 뒤 덴버 박물관의 박물관장을 물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크지 않은 지역 박물관답게 5명 남짓한 청소 담당 직원들과 회계 관리를 해주시는 한 명의 직원들만 있었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께서 운영하시는 것을 어깨 넘어 간접적으로 보아오던 저는 별다른 어려움 없이 박물관의 운영을 이어나갈 수 있었죠.
하지만 점점 박물관장으로 근무를 하게 되면서 저의 눈에는 지금까지 부모님께서 운영해 오시던 방식이 다소 마음에 들지 않는 문제들이 보이기 시작하더군요. 수익의 문제가 아닌 콜로라도만이 가지고 있는 각종 유물의 가치와 정보를 알리기 위해서는 많은 관광객분들이 와야 했지만 어째서인지 덴버 박물관은 아무런 홍보가 되지 않아 박물관 근처의 지역 주민들을 제외하고는 그 어떠한 관광객도 오지 않는 점이 큰 문제였습니다. 또 다른 것은 박물관의 전체적인 시설이 너무 낡아 있어서 정말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느낌이 들 정도로 건물 전체가 노후화되어 있었죠. 이왕 박물관장을 담당하게 된 저는 어느 정도 부모님에게 자랑스러운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고 그렇게 박물관 사무실에 앉아 머리를 싸매고 운영에 관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희 마을에 이사를 왔었던 한국인 친구들이 제가 박물관장을 물려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박물관으로 놀러 오더군요. 저는 너무나 고마운 마음에 한국인 친구들에게 박물관 근처의 식당에서 음식을 대접했고 제가 가지고 있는 박물관 운영의 어려움도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중 한 한국인 친구가 SNS 홍보를 하면 어떻겠냐는 말과 함께 자기가 가지고 있는 SNS 계정들로 박물관에 홍보를 해보겠다면서 잠깐 기다려보라고 말하더군요. 그리고 약 2개월 뒤 저희 박물관에는 상상하지도 못할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한국인 친구의 홍보 효과 때문인지 저희 박물관은 소박하고 아름다운 박물관으로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고 특히 미국에 있는 많은 한국인 분들이 직접 방문하시게 되면서 홍보 효과는 더욱 커져만 나갔죠. 저는 한국인 친구의 도움이 너무나 고마웠습니다. 그런데 박물관의 운영에 자부심을 느끼고 행복한 나날을 보내던 어느 날, 박물관에는 하나의 충격적인 사고가 발생하고 말았죠. 미국 뉴스에서는 80년 만에 기록적인 폭염이라면서 노인이나 어린이들은 외출을 삼가해 달라는 역대급 폭염 경고가 방송되고 있었고 그러한 폭염의 여파가 박물관에도 피해를 발생시키고 말았던 것입니다. 폭염 소식을 듣고 박물관에 도착했을 때에는 아무런 보온 장치와 냉방 장치도 없는 노후화된 박물관의 외벽. 유리가 폭염을 견디지 못해 전부 깨져 있었고 박물관 내부에서 보관 중이던 각종 유물들도 폭염을 견디지 못해 전부 변형이 생기거나 깨져버린 상태였죠. 말 그대로 박물관 내부는 지구 종말이라도 온 것처럼 엄청난 더위와 함께 대부분 유물이 깨져 있었습니다.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상황에 책임을 져야 되는 박물관장으로서 도저히 방법이 떠오르지 않았고 결국 저는 차디찬 박물관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하고 말았죠. 그렇게 유리창도 다 깨져 더운 열기가 들어오는 박물관에서 1시간이 넘게 멍해 있을 때 한 통의 전화가 저에게 오더군요. 그 전화는 한국인 친구의 전화였습니다. 친구는 몇몇 사람들이 박물관 입구에 왔는데 문이 안 열린다는 말과 함께 무슨 일이 있냐면서 물어보았고 저는 폭염으로 유물마저 깨져버린 처참한 박물관 상황을 친구에게 얘기해 주었습니다. 제 말을 한참 듣고 있던 친구는 잠깐 기다려보라는 말과 함께 전화를 끊었고 약 10분 뒤 박물관으로 5명의 한국인 아저씨들과 친구들이 도착했어요. 엄청나게 큰 대형 물탱크를 들고 오신 한국인 아저씨분들께서는 저에게 박물관의 설계 지도를 달라고 요청하셨고 저는 어안이 벙벙한 상태로 설계 도면을 넘겨주고 그저 아저씨들의 조언대로 얼어버려 깨진 유물들을 치우고만 있었죠. 다행히 콜로라도 지자체의 도움을 받아 깨진 유물들은 전문 복원 기사에게 보내졌지만 앞으로의 폭염에 박물관이 견딜 수 없다는 큰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인 아저씨분들은 콜로라도 지자체 분들을 불러달라고 요청하셨고 저는 대체 아저씨들이 무슨 일을 꾸미는 것인지 예측조차 하지 못한 채 미국 지자체 직원들을 불러들였죠. 한참을 지자체 직원과 대화를 나누시던 한국인 아저씨분들께서는 다짜고짜 박물관 바닥의 타일들을 전부 뜯기 시작하시더군요. 그리고 그것에 맞춰 나머지 아저씨분들은 박물관의 유리 보관대를 전부 들어서 밖으로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한 한국인 아저씨는 저한테 오시더니 지금부터 한국 전통 방식 이용한 대청마루를 박물관 바닥 전체에 깔아주겠다는 말과 함께 전기로 박물관을 시원하게 하는 것도 생각해 보았으나 오히려 차가운 냉풍이 직접 생기는 냉방 장치가 박물관 유물들에 더욱 손상을 끼칠 것 같아서 한국에서 사용하는 대청마루 시스템을 똑같이 박물관에 설치해 주겠다는 말씀을 이어나가셨어요. 알고 봤더니 그 한국인 아저씨분들은 한국에서 전문적으로 바닥 시공업체를 담당해 주시던 인테리어 업자분들이셨습니다. 그리고 박물관의 대청마루 공사는 무려 2주에 걸쳐 실행되었죠. 2주 뒤 모든 공사가 끝나고 아저씨들의 손에 이끌려 공사가 끝난 박물관에 처음 들어갔을 때의 감각을 저는 아직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물관 전체에 시원한 냉기가 느껴졌지만 직접적인 습기가 발생하지 않아 그곳의 유물들은 온전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면서도 강한 폭염에는 시원하게 지켜지고 있었죠. 콜로라도 지자체 직원분들도 미국 최초로 바닥 대청마루가 적용된 박물관이라면서 그 한국인 아저씨분들에게 작은 감사장을 수여하셨습니다. 그 이후 저희 박물관은 여름에도 항상 이용객이 끊이지 않는 지역 명소로 거듭나기 시작했죠. 병원에 누워 계시던 아버지께서도 이러한 소식을 들어서인지 매우 빠르게 회복하셨고 지금은 항상 여름이 되면 박물관으로 찾아와 시원한 바닥에 앉아보시며 늘 신기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마 한국에서 사용하는 대청마루의 지혜와 한국인 아저씨분들이 없었다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겠죠. 한국인 분들이 저희 마을로 이사를 온 게 너무나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 요즘이에요. 그러면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에이, 거짓말이죠. 새벽에 여자가 거리를 걸어 다니다니 말도 안 돼요. 카메라를 켜고 라이브 방송을 하는 여성에게 사람들이 말도 안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성이 카메라를 돌려서 주변의 모습을 보여주자 사람들은 놀랍니다. 과연 이 여성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아르헨티나에 살고 있는 메이데이입니다. 저는 여행 유튜버로 세계 여러 사람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저의 조국 아르헨티나를 잘 모르실 수도 있어서 소개해 드릴게요. 아르헨티나는 세계에서 8번째로 큰 나라로 다양한 자연 경관을 자랑합니다. 북쪽의 열대 우림부터 남쪽의 푸나고니아 빙하까지, 그리고 동쪽의 대서양 해안선과 서쪽의 안데스 산맥까지 다양한 지형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과수 폭포, 파타고니아의 피츠로이산, 그리고 남극 탐험의 기점인 우수아이아는 자연 애호가들에게 인기가 많은 곳입니다. 과거 스페인 식민지 시대를 거쳐 독립한 이후 다양한 이민자들이 합류하여 독특한 문화적 혼합을 이루고 있어요. 탱고는 아르헨티나의 대표적인 음악과 춤으로 부에노스아이레스의 탱고 공연은 꼭 경험해 볼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 아르헨티나 사람들은 정말 열정적인데 특히 축구 사랑으로 유명합니다. 대표적인 리오넬 메시와 디에고 마라도나 같은 세계적인 축구 선수들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저도 축구를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이라서 축구 이야기를 하는 걸 정말 좋아하는데 아르헨티나 사람을 붙잡고 축구 이야기를 하면 밤을 새버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런 제가 어떻게 유튜브를 시작하게 되었는지 여러분께 이야기해 드리려고 해요. 사실 저는 어릴 때부터 여행을 정말 좋아했어요. 부모님과 함께 아르헨티나의 여러 도시를 여행하면서 자연스럽게 다양한 문화와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즐거웠죠. 대학에 들어와서도 틈틈이 여행을 다니곤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경험하는 이 멋진 순간들을 다른 사람들과도 나누면 어떨까? 처음에는 그냥 사진을 찍어 인스타그램에 올리는 정도였어요. 하지만 점점 더 많은 사람에게 제 여행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다는 생각이 강해졌죠. 그래서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기로 결심했어요. 제가 처음에 유튜브를 시작했을 때만 해도 그냥 재미있을 것 같아서이기도 하고 아르헨티나의 아름다운 곳을 알려드리고 싶은 마음에서였어요. 위에도 소개했듯이 아르헨티나 하는 땅도 넓고 그만큼 여행할 곳도 많았거든요. 처음에는 카메라 앞에서 말하는 것이 낯설고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첫 영상을 올렸을 때는 떨리기도 했지만 친구들과 가족들이 응원해줘서 큰 힘이 되었어요. 제가 처음 올린 영상은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의 일상이었어요. 평소에 자주 가던 카페, 친구들과 함께한 파티, 그리고 대학 캠퍼스의 모습 등을 담았죠. 영상을 통해 많은 사람이 아르헨티나의 일상을 더 가깝게 느낄 수 있기를 바랐어요. 다행히 많은 분이 영상을 좋아해 주셨고 그 후로도 꾸준히 여행지를 소개하는 영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여행은 파타고니아였어요. 그곳의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영상으로 담으면서 제가 얼마나 이 일을 사랑하는지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물론 힘든 순간도 있었어요. 촬영 장비가 고장나거나 계획했던 일정이 틀어질 때도 있었지만 그런 순간들마저도 제 유튜브 채널을 성장시키는데 큰 도움이 되었어요.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 제 여행 이야기를 나누면서 전 세계의 많은 사람과 소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사람이 아르헨티나의 아름다움과 매력을 알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저는 영상을 통해서 함께 여행하는 기분을 느끼기 위해서 라이브로 카메라를 켜기도 했어요. 여러 곳을 여행하고 경험한 것을 많은 사람과 공유하면서 소통하는 게 재미있었고 제 구독자분들도 자신도 그 장소에 있는 것 같다고 라이브 방송을 좋아하셨어요. 이렇게 학교와 유튜버의 두 가지 일을 열심히 해가고 있었는데 나 같은 과의 친한 친구들이 한국을 여행 가지 않겠냐고 말하였어요. 사실 아르헨티나에서는 요즘 한류가 엄청나게 유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중학생 때 처음으로 K-팝을 접했는데 그 이후로 한국 문화에 푹 빠져버렸습니다. BTS, 블랙핑크 같은 한국의 아이돌 그룹은 물론이고 한국 드라마와 영화도 정말 재미있게 보고 있는데 요즘은 제 또래의 사람들은 한국 문화를 아주 좋아했어요. 제 친구들 사이에서도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 음식을 먹으러 가는 것이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 문화에 관해 관심이 커지다 보니 자연스럽게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더 알고 싶어졌어요. TV와 인터넷을 통해 보는 한국의 모습도 너무 매력적이었고 그래서 친구들과 함께 한국을 직접 여행해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한국 여행을 계획하면서 정말 설레고 기대가 많이 되는데 제가 좋아하는 K-팝 아이돌의 흔적을 따라가 보기도 하고 한국의 전통 문화와 현대 문화를 모두 경험해보고 싶었어요. 여행 준비를 하면서 한국어 공부도 열심히 했는데 간단한 말 정도는 할 줄 알아야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여행 중에 찍은 영상들은 제 유튜브 채널에 올릴 계획과 함께 한국에서 라이브 방송도 해야겠다고 준비를 했습니다. 한국을 여행하면서 새로운 모험을 시작할 생각에 정말 두근거렸습니다. 친구 2명이 제 여행에 동행하기로 했는데 BTS를 좋아하는 자미루와 요즘 한창 한국 드라마에 빠져있는 루비루가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혼자도 즐거웠겠지만 친구들과 함께 여행을 하니 너무 든든하고 즐거운 기분이 들었어요. 우리는 아르바이트 하면서 열심히 여행 경비를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 가는 비행기표를 끊는 것부터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슬프게도 아르헨티나에서는 한국에 가는 직항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2번이나 비행기를 갈아타야 하는 긴 비행이었거든요. 우리는 아르헨티나에서 멕시코 공항으로 갔고 거기서 다시 로스앤젤레스에 가는 비행기를 탔습니다. LA에서는 공항에서 2시간이나 대기해야 했는데 LA 공항에 대기하는 곳이 좋지 못해서 편하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긴 기다림 끝에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를 탈 수 있었어요. 각오는 하고 있었지만 2번이나 비행기를 갈아타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거의 24시간이 걸려서 인천공항에 겨우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제발 한국까지 가는 직항이 생겼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그래도 혼자가 아니라 친구들이랑 같이 와서 지루하지 않게 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놀라고 말았는데 인천공항에 내려서 입국 심사를 하는 곳으로 향했는데 줄을 서 있는 사람이 너무 많았습니다. 이미 2번의 환승으로 많이 지쳐있던 우리들은 긴 줄을 보면서 인내심이 바닥나려고 했어요. 그런 생각에 힘들게 줄을 서 있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줄이 빠른 속도로 줄어들었어요.
알고 보니 인천공항은 디지털화가 잘 되어 있어서 순식간에 QR코드를 몇 번 찍었더니 모든 수속이 빠르게 끝이 나서 우리는 한국의 첨단 시스템에 감탄했습니다. 한국의 대중문화가 대단한 건 알고 있었는데 공항의 과학기술력이 대단하다는 걸 알고는 한국이 선진국이라는 생각에 놀라게 되었어요. 저는 전에 미국으로 여행을 간 적이 있는데 선진국이라는 미국은 입국 심사하는 곳은 적고 디지털화가 되지 않아서 서류를 들고 서서 보여주면서 긴 입국 심사를 해야 했어서 너무 힘들었거든요. 게다가 아르헨티나에서 왔다고 하니 공항 직원들이 얼마나 불친절했는지 생각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미국에 왜 왔는지 어디 묵을 건지 꼬치꼬치 물어봐서 마치 제가 죄라도 지은 것 같은 느낌까지 받아야 했어요. 미국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돌아가야 할까 봐 무서웠는데 미국에 비해 한국 공항 직원들은 웃으면서 친절하게 대해줘서 너무 좋았습니다. 우리는 빠르게 짐을 찾아서 밖으로 나올 수 있었어요. 밖으로 나오니 인천공항이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되었어요. 이렇게 크고 화려한 공항은 처음이라서 우리 3명은 정말 멋지다고 감탄했습니다. 인천공항은 정말 국제적인 크기였고 반짝일 정도로 깨끗한 공항에는 첨단 장비들이 가득했습니다. 제가 한국 인천공항의 모습을 찍어서 영상을 올렸을 때 정말 많은 구독자가 이렇게 좋은 공항은 처음 본다고 했어요. 한국의 인천공항이 세계적으로 유명하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면서 실제로 보니 한국에 너무 가보고 싶다는 이야기도 있었어요. 한국의 전통 옷을 입은 사람들이 공연도 하고 있었는데 그 모습에 반해서 한참을 바라봤어요. 심취해서 공연을 보고 나니 너무 크고 넓은 인천공항에서 갑자기 우리는 어디로 가야 서울로 갈 수 있는 지하철을 탈 수 있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우리가 당황한 모습으로 길을 잃고 잠시 방황을 했는데 형광색 조끼를 입으신 한국인 할아버지가 다가오셨어요. 우리는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다가오자 긴장을 했는데 그 할아버지는 영어로 길을 잃은 거냐며 자신이 도와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고는 자신은 이곳에서 외국인들을 도와주는 일을 하는 직원이라고 하며 원하는 곳을 말하면 그 방향으로 데려다주는 일을 한다며 어디를 찾고 있냐고 하셨습니다. 너무나 친절하게 우리를 도와주시는 한국 할아버지에게 감동하였습니다. 인천공항에서는 일할 수 있는 노인분들에게 외국인들을 도와줄 수 있는 일을 맡기고 있다고 하네요. 아르헨티나라면 몸이 정정하고 일할 수 있어도 나이가 많은 사람을 위한 제도가 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어르신을 존중하고 좋은 제도가 있다니 대단하고 부러웠습니다. 한국인 할아버지의 친절한 도움으로 우리는 지하철역에 도착했어요. 편리하게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갔더니 지하철역이 바로 나와서 너무 좋았어요. 이렇게 공항과 연결되어 있으면 비가 많이 오거나 눈이 많이 와도 도시로 바로 갈 수 있거든요. 공항에 갇히게 되는 일이 없을 테니 굉장히 효율적인 시스템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길 안내에 끝나지 않고 어떻게 티켓을 사는지도 배우게 되었어요. 할아버지는 티켓을 가는 역에 맞춰서 끊을 수도 있지만 교통카드를 사서 금액을 충전해 두면 지하철과 버스에서 모두 사용할 수 있어서 편리하다고 알려주셨어요. 우리에게 하나라도 더 가르쳐 주려고 노력하는 할아버지의 친절한 도움을 받고 나니 한국이 이렇게 빠르게 선진국이 될 수 있었던 것이 한국 사람들의 부지런한 노력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한국이 참 부러워지는 순간이었어요. 해외여행을 가서 친절한 사람을 만나는 게 정말 힘든데 저와 친구들은 할아버지에게 몇 번이나 감사하다 인사를 했습니다. 우리는 교통카드를 개찰구의 기계에 찍은 후에 지하철로 내려갔습니다. 지하철역은 너무 깨끗하고 스크린도어가 있어서 안전하게 보였습니다. 지하철역에는 약에 취한 노숙자나 이상한 사람도 없었고 지하철역의 모니터에서는 언제 지하철이 오는지 시간까지 다 표시되어 있어서 항공이 승객을 생각하는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아르헨티나의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에도 지하철이 있는데 1913년부터 운행되는 100년이 넘는 역사 깊은 지하철이었습니다. 물론 새롭게 보수를 하였지만 오래돼서 그런지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도 좁고 역도 낡았거든요.
그리고 지하철역도 그렇게 많지 않았고 노선도 적었는데 한국의 노선도를 보니 서울 시내 곳곳을 거미줄처럼 연결한 많은 역이 있어서 놀라웠어요. 그래서 한국의 지하철역이랑 아르헨티나의 지하철역이 비교되었습니다. 지하철에 탔는데 지하철도 너무 깨끗하고 오래된 지하철이 아니라 새로운 지하철이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가장 놀라운 건 좌석도 넓고 통로도 굉장히 넓었어요. 아르헨티나의 지하철도 요즘은 최신 열차로 바뀌어서 많이 좋아졌지만 통로가 사람 한 명이 지나갈 만큼 좁았어요. 지하철의 모니터에서는 우리가 지금 어느 역에 있는지, 다음 역은 어디인지도 보기 좋게 표시가 되었습니다. 빠르고 정확한 한국의 지하철을 타고 우리는 숙소 근처의 역에서 내렸습니다. 내려서 올라가니 지하철역에 엘리베이터도 있고 에스컬레이터도 있어서 힘들이지 않고 지상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았습니다. 우리는 무사히 숙소에 도착해서 짐을 놓고선 제일 먼저 간 곳은 한국 영상을 볼 때마다 침을 흘리면서 보았던 광장시장입니다. 광장시장은 한국의 전통시장인데 고급스러운 쇼핑몰도 좋았지만 저는 다른 나라를 여행할 때는 시장을 많이 가는 편이에요. 그 나라 사람들의 삶을 엿볼 수 있는 장소라고 생각하거든요. 광장시장은 한국적인 음식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아주 작은 생선을 볶은 음식이 있었는데 가게 주인에게 이게 뭐냐고 물어보니 멸치볶음이라고 했습니다. 중간중간 가판에서 음식을 파는 곳이 있었는데 간장게장이라는 걸 비닐로 된 장갑을 끼고서 먹는 외국인의 모습도 볼 수 있었어요. 광장시장에는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시장 곳곳에 다양한 외국어로 쓰여 있는 안내문도 많이 있었어요. 호떡이며 닭강정, 탕후루 등 손에 들고 먹을 수 있도록 간식이 팔고 있어 너무 맛있어 보였습니다. 넓은 시장 안은 다양한 한국적인 음식과 상품으로 가득 차 있었고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상인들의 호객 소리가 어우러져 활기찬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시장 안을 걷다 보니 매콤한 냄새가 코를 자극했는데 그 냄새는 바로 우리가 광장시장을 온 목적이었어요. 바로 떡볶이를 먹어보기 위해서였는데 이곳도 가판대에 음식을 팔고 있었는데 우리는 의자에 앉아서 떡볶이와 김밥을 주문했습니다. 가게 아주머니는 친절한 미소로 맛있게 먹으라고 말해줬고 저는 한국말로 감사합니다 라고 말했어요. 떡볶이의 빨간색이 선명하게 눈에 들어왔고 찐득한 소스가 떡과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처음 한 입을 먹었을 때 매콤하면서도 달콤한 맛이 입안 가득 퍼져나갔습니다. 엄청 매운맛이 났고 떡의 쫄깃한 식감과 소스의 깊은 맛이 완벽한 조화를 이뤘어요. 자미르는 BTS가 떡볶이를 먹는 영상을 볼 때마다 저건 무슨 맛이길래 저렇게 매워하면서도 먹는 걸까 궁금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직접 먹어보니 중독성 있는 맛이라고 하네요. 전엔 떡볶이에 이어서 김밥도 먹었는데 미국에서 김밥이 엄청나게 유행했다고 하더니 먹어보니 조금 달달한 맛과 함께 채소와 밥의 조화가 정말 맛있었어요. 떡볶이가 너무 매우면 김밥을 먹으면서 행복한 한국에서의 식사를 즐겼습니다. 저는 시장을 돌면서 열심히 영상을 찍었는데 정말 신기하고 놀랄만한 장면이 많았어요. 그 중에서도 시장 사람들은 물건을 아무렇지 않게 밖에 내놓고 판매하고 있다는 사실에 정말 놀랍습니다. 아르헨티나였으면 누가 훔쳐갈까 봐 그렇게 하기 힘들거든요. 그런데 소문대로 한국은 정말 안전하구나 하면서 부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또 놀라웠던 장면은 어떤 아저씨는 시장에서 물건을 내버려둔 채 꾸벅꾸벅 졸고 계시는 거예요. 누가 훔쳐갈지 걱정도 하지 않은지 그 모습이 너무 자연스러워 보였어요. 그래서 드디어 밤에 산책하러 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한국 분들은 뭐 밤에 산책하는 게 별일이라고 마음을 먹는다는 말을 할까 생각을 하시겠지만 남미는 치안이 그렇게 좋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밤에 산책이라는 건 함부로 할 수 없었어요. 여자든 남자든 밤에 위험한 일을 당할 수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국에서 사람들이 많고 밝은 곳으로만 다니면서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 누군가 내 휴대폰을 훔쳐가면 어떻게 해야 할까? 길을 걷다 무장 강도를 당하면
어쩌냐고 하면서 너무 불안했어요. 제가 살던 곳은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느끼는 건 너무 당연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생각하는 게 미안할 정도로 한국의 밤거리는 안전했어요. 저는 이렇게 밤에 안전함을 느끼며 산책하는 것이 처음이었어요. 그리고 산책하다 발견한 24시간 편의점으로 갔습니다. 새벽 시간이었지만 편의점은 환하게 불을 켜고 장사를 하는 모습이 참 어색했어요. 아르헨티나는 저녁만 돼도 상점과 음식점이 문을 닫았기 때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제가 여행 간 나라에서는 이런 곳이 없어서 가게가 닫기 전에 음식이나 물을 사두지 않으면 저녁과 아침에 음식이 없어 낭패를 보기도 했는데 한국은 언제라도 필요한 게 있으면 편의점에 가서 물건을 살 수 있다니 정말 좋아 보였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켜고 라이브 방송으로 편의점에서의 모습을 보여줬어요. 우리는 편의점을 구경하러 가서 물도 사고 간식과 얼음컵과 비닐팩, 음료도 샀습니다. 한때 유튜브에서 한국 편의점에서 산 얼음컵에 음료를 담아서 마시는 영상이 엄청 유행을 하였거든요. 편의점은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음식과 과자뿐만 아니라 생필품도 있었어요. 치약과 칫솔, 볼펜이나 양말 같은 것도 팔고 있어서 신기했어요. 그리고 저는 편의점이 신기해서 촬영하느라 정신이 없었는데 갑자기 카메라가 저를 툭툭 치더니 어떤 곳을 가리켰어요. 저는 그쪽을 바라보고선 너무나 놀랐습니다. 편의점에서는 진통제나 감기약 같은 간단한 의약품도 팔고 있었어요. 여행 중에 갑자기 아프게 되면 약국을 찾기도 힘들고 약국이 안 하는 시간이나 주말이면 쉽게 의약품을 사는 것도 어려웠는데 한국은 편의점에서 의약품을 살 수 있다니 정말 놀라운 나라였습니다. 여행자의 입장에서도 24시간 편의점은 너무 좋은 곳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실시간으로 한국의 편의점을 보여주자 너무 신기해했고 한국에 가면 꼭 편의점에 들려야겠다고 했어요. 편의점에서 현금을 내고 거스름 돈을 받은 후 밖으로 나와 숙소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었는데 뒤에서 누가 급하게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괜히 밤에 나왔다는 생각이 들었고 너무 무서워서 소리를 지를 뻔했어요. 그런데 뒤돌아보니 아까 편의점의 점원이었고 그 사람은 한국말로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한국말을 조금 아는 루비루가 돈 계산이 잘못됐다는 것 같다고 했어요. 그래서 다시 편의점으로 갔는데 아까 받은 잔돈보다 더 많이 돈을 내주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한국 돈에 안 익숙해서 몰랐는데 알고 보니 꽤 큰 지폐를 냈더라고요. 다음날 밤에는 버스를 타고 한강공원을 가보기로 하였어요. 한국의 버스 정류장은 조명이 밝게 켜져 있었고 상단의 모니터에서는 언제 버스가 오는지 모두 표시가 되었습니다. 곧 버스가 왔고 교통카드를 찍고 버스를 탔습니다. 버스도 참 깨끗하고 내릴 때 누를 수 있는 버튼이 커다랗게 있는 게 신기했습니다. 그렇게 버스를 타고 한강공원에 도착했는데 한강공원에는 곳곳에 산책로가 있었고 그곳을 한국 사람들이 즐겁게 걷고 있었어요. 그리고 산책로에는 밝은 조명들이 많이 있어서 환하게 비추고 있었어요. 밤인데도 어두워서 무서운 느낌이 아니고 산책하기 좋게 되어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같이 나와서 산책하는 모습은 너무 화목해 보였고 나이가 드신 분들도 건강관리를 열심히 하셨는지 젊은 사람들 못지않게 빠른 걸음으로 운동하시는 모습도 인상 깊었어요. 한국은 산책로 주변에 CCTV가 많이 보여서 더더욱 안전해 보였어요. 저희는 즐겁게 한강공원을 산책하다가 갑자기 루비루가 화장실을 가고 싶다고 해서 당황했어요. 나오기 전에 미리 갔어야지 이런 공원에 화장실이나 제대로 있을지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생리적 현상을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조심스럽게 공중화장실을 찾아다녔는데 다행히도 가까운 곳에 화장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엄청 지저분하겠지 하면서 화장실로 갔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요? 한국의 공원에 있는 공중화장실은 너무 깨끗한 것입니다. 그냥 깨끗하기만 한 게 아니라 깨진 곳도 없고 조명도 환하고 무려 공중화장실에 비데까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화장실이 너무 청결하다는 것은 물론이었고 칸마다 휴지도 충분했고 손을 씻을 수 있게 비누도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손을 씻고 나서 바람으로 손을 말릴 수 있도록 기계까지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아르헨티나에서 공중 화장실도 잘 없거니와 더러운 건 기본이고 돈을 받는 곳도 많았어요. 저는 한국이 진정한 복지강국 같아 보였고 세계 어딜 가도 이렇게 깨끗하고 잘 유지된 공중화장실이 무료이기까지 한 곳이 거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정말이지 한국에서 여러 번 놀라게 되네요. 저와 친구들은 여러 가지 경험을 해보면서 한국과 사랑에 빠졌습니다. 여자가 혼자 여행해도 안전한 나라는 한국이 유일할 거예요. 저는 한국의 이런 모습을 열심히 영상을 찍어서 유튜브에 올리고 있어요. 아르헨티나 사람뿐만 아니라 남미의 많은 나라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보고 놀라고 있어요. 한국에서 찍은 영상 덕분에 놀라운 수의 구독자가 생겼어요. 세계적으로 한국에 대해 관심이 많아서 그런지 많은 사람들이 제 영상을 봐주셨어요. 다들 한국이란 나라의 놀라운 치안과 안전을 부러워하고 있답니다. 저는 아직도 한국 방방곡곡을 여행 중인데 서울뿐만 아니라 부산과 속초를 다음 여행 장소로 잡고 있습니다. 한국의 아름다운 모습을 열심히 찍고 있는데 이러다가 골드 버튼을 받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제 한국 여행 영상들이 인기가 많이 있네요. 시청하시는 분들이 한국의 구석구석을 알고 싶어 하셔서 여행을 하는 게 즐겁습니다. 그러면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니, 아시아 선진국은 일본이라니까? 한국은 후진국인 거 알잖아. 내 말 믿고 한 번만 한국 가보자, 제발. 일본이 더 좋은데 한국을 꼭 가야겠냐고 한 여성이 말을 합니다. 그 친구인 듯한 여성이 한국을 꼭 한번 가보자고 부탁하네요. 안 가봐도 한국보다는 일본이 당연히 좋은 게 사실 아니냐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던 여성은 한국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경악합니다. 과연 이 여성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네덜란드에 사는 오슬로라고 합니다. 네덜란드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어요. 저에게는 어려서부터 아주 친한 친구인 혜리 씨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버지의 사업이 잘 되셔서 좋은 동네로 이사를 가게 되고 안타깝게도 중학교 이후로 만나는 게 힘들었어요.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우리는 같은 대학교를 들어가게 되면서 다시 만났어요. 진짜 어릴 때부터 친한 친구를 대학에서 다시 만나게 되다니 정말 기뻤어요. 하지만 조금 곤란한 점이 있었어요. 저는 중학교 때 일본을 다녀왔는데 그때 이후로 일본을 좋아하게 되었어요. 벌써 5년 전이긴 하지만 처음 일본을 갔는데 지하철도 너무 좋고 사람들도 친절하고 음식도 맛있었어요. 그래서 친구들에게 일본 이야기를 하는 걸 좋아했는데 요즘 제 또래 여자 대학생들은 K-팝과 한국 드라마를 엄청 좋아해요. 무슨 넷플릭스에서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가 히트한 후에는 더 많은 애들이 한국을 좋아하더라고요. 저는 아시아의 작은 나라 한국에는 관심도 없는데 도대체 뭐가 좋은 건지 전혀 모르겠는데 말이죠. 은근히 일본을 좋아하는 저와 말을 하기 싫어하기까지 해서 더 화가 났어요. 아시아라면 역시 일본인데 다들 너무 뭘 몰라요. 직접 갔다 온 적도 없으면서 말이죠. 일본은 모든 게 완벽하고 편리해서 네덜란드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나라이거든요. 직접 가보면 한국 하던 게 부끄러워질 텐데 말이에요. 그래도 저와 어릴 때부터 친구인 혜리 씨는 물론 한국의 아이돌을 좋아하기는 하지만 저의 이야기를 무시하지 않고 들어줬어요. 우리는 일본 외의 부분에는 정말 잘 맞아서 전 혜리 씨를 아주 좋아했고 혜리 씨와 있으면 즐거웠어요. 그래서 저는 혜리 씨도 일본을 한번 가본다면 일본이 더 좋은 나라니까 좋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집에 가자마자 아버지에게 혜리 씨와 함께 일본 여행을 시켜달라고 졸랐어요. 아버지는 평소에도 일본 가고 싶다고 계속 말했던 저를 못 말린다면서 조심해서 다녀오라고 허락을 해주셨어요. 저는 너무 신나서 혜리 씨에게 말을 했어요. 혜리 씨도 우리 집이 잘 살긴 하지만 그래도 비용을 대준다는 말에 깜짝 놀라며 고맙다고 했어요. 그런데 며칠 봐봐라는 고민을 하는 듯 하더니 한국을 혹시 들려서 올 수 있냐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아이돌의 캐릭터 인형을 너무 사오고 싶다고 했어요. 저도 마침 일본 옆에 한국이 있어서 하도 다들 한국해서 궁금하기도 해서 그러자고 했더니 혜리 씨는 너무 고마워하는 거예요. 혜리 씨의 기뻐하는 얼굴을 보니 조금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일본을 갔다가 한국을 가보면 일본이 너무 좋으니까. 비교돼서 한국을 안 좋아하게 될 수도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우리는 방학이 되자 10시간이라는 긴 시간을 비행기를 타고 일본을 갔어요. 정말 유럽에서 아시아까지 거리가 멀었어요. 하지만 친한 친구와 함께 가는 첫 해외여행이라서 우리는 즐겁게 일본에 도착했어요. 버스와 지하철을 타고 관광을 했는데 혜리 씨는 일본의 시스템에 신기해했어요. 일본 버스는 내릴 때 버스기사 옆에 기계에 쳐낸 지폐를 넣었더니 동전이 자동으로 바뀌어 나왔어요. 그러면 그 동전을 다시 요금함에 잘 세워서 넣으면 됐어요. 처음에는 어떻게 하는지 잘 몰라서 일본 사람들이 어떻게 돈을 내는지 보고선 따라했어요. 하지만 그것 때문인지 큰 역 앞의 정류장에는 항상 사람들이 많아서 오래 줄을 서야 했어요. 그리고 일본은 지하철이 잘 되어 있어서 타고 많이 관광을 다녔어요. 일본의 전철은 어떤 열차를 타다가 다른 라인 지하철을 타려면 나갔다가 표를 다시 끊어서 들어가야 했어요. 외국인인 우리는 조금 어렵게 느껴졌지만 그래도 그것도 여행의 묘미라고 생각했어요. 게다가 네덜란드보다는 지하철이 훨씬 많은 곳을 가고 노선도 엄청 많아서 편리했어요. 혜리 씨도 네덜란드에 있다가 일본을 와보니 너무 멋지다며 좋아했어요. 일본의 일정을 마치고 한국으로 갈 때가 다가왔어요. 혜리 씨는 일본이 이렇게 좋은데 자신 때문에 한국에 가게 되어 미안하다고까지 했어요. 저는 그 말에 기분이 좋았지만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일본에 와서 놀면 된다고 말해 주었어요. 그렇게 우리는 일본을 떠나서 한국 인천공항으로 가게 되었어요. 별 기대감 없이 한국 인천공항을 도착하자마자 큰 충격을 받았어요. 화장실에 들렀는데 저는 이곳이 공중화장실이라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깨끗하고 좋은 향기가 나고 조명도 밝은데 비데까지 갖춰져 있는 화장실이 공중화장실이라니 충격적이었어요. 입국장을 나가서도 한국은 공항 안내를 도와주는 로봇이 있어서 이곳은 미래 세계에 온 걸까 하는 생각까지 할 정도였습니다. 정말 크고 아름다운 공항이라서 인천공항을 보자마자 한국이 선진국이라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공항이 너무 밝고 깨끗했어요. 일본 공항은 깨끗하기는 했지만 뭔가 오래된 느낌이 있었거든요. 일본 공항이 옛날 같다면 인천공항은 미래의 새로운 세상 같은 느낌이었어요. 입국 심사를 하러 갔는데 일본에 들어갈 때는 사람도 많고 처리도 느려서 한 명 한 명 입국 심사를 하는데 엄청나게 오래 걸렸는데 한국에서는 편리한 시스템으로 순식간에 줄이 줄어들었어요. 그저 QR코드 스캔을 한번 하는 것만으로 순식간에 한국에 입국할 수가 있었어요. 일본에서는 짐이 나오는 것만도 한참이나 기다려서 겨우 찾을 수 있었는데 인천공항은 나갔더니 저희 짐도 다 나와 있어서 너무 편리했어요. 그리고 밖으로 나가기 전에 화장실을 갔는데 화장실이 너무 깨끗한 거예요. 화장실 바닥마저 반짝이는 것 같았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화장실이 비데까지 설치되어 있는 거예요. 한국에 도착하고 저와 혜리 씨는 일본에서 그랬던 것처럼 한국의 대중교통을 이용했어요. 한국은 공항과 버스 정류장, 심지어 지하철까지 서로 연결되어 있었어요. 저희는 편의점에서 교통카드를 사서 충전을 해서 썼어요. 지하철을 타러 갔는데 교통카드를 한번 터치한 것만으로 바로 이용을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한국의 지하철 시스템은 일본보다 더 쉽고 편했어요. 더 조작하기 쉬운 기계로 목적지만 입력하면 불편하게 2번, 3번 표를 끊지 않고 한 번만 요금을 지불하고 갈 수 있었습니다. 다 같은 세계 라인 지하철을 타다가 다른 세계 라인 지하철로 환승할 때 막힘없이 환승할 수 있었어요. 일본에서는 지하철을 환승하려면 밖으로 나가서 멀리 걸어가서 다른 역을 찾아가 다시 들어가야 했어요. 그래서 길이 헷갈리기도 했는데
그래도 일본에서는 불편한 걸 몰랐어요. 하지만 한국에서 조금만 있어 보니 일본은 왜 이렇게 불편하게 시스템이 되어 있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한국의 놀랍고 편리한 교통 시스템을 이용해보자. 일본이 너무 뒤처졌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버스를 이용할 때도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 카드를 터치해서 버스비를 지불했어요. 우리도 교통카드 한 장으로 지하철도 타고 버스도 타고 해도 돼서 너무 좋았어요. 게다가 환승을 하면 할인까지 된다는 걸 알고선 한국의 교통 시스템이 너무 좋은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정류장에서 승객들의 요금 지불 때문에 버스가 불필요하게 지연되는 일은 아예 없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역 앞에 내릴 때 너무나 오래 버스가 서 있었던 경우가 있었거든요. 일본의 발전된 시스템에 감탄했던 게 며칠 전인데 한국과 비교하면 뭔가 과거와 미래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저희가 정말 충격을 받은 일이 있었는데 한국의 버스 정류장은 유리로 된 작은 공간이 있었어요. 저와 혜리 씨는 버스를 기다리다 추워서 거기를 들어가 의자에 앉았어요. 그리고 믿을 수 없는 일을 겪었어요. 유리 안으로 들어온 것만으로도 바람을 막아줘서 따뜻했는데 의자까지 따뜻한 거예요. 둘 다 놀라서 손으로 만져봤는데 의자가 따뜻한 걸 알고선 한국은 대중교통을 기다리는 사람까지 생각해 준다는 것에 감동했어요. 게다가 버스가 언제쯤 오는지 시간이 표시되어 있는 큰 모니터도 있어서 몇 분 후에 우리가 탈 버스가 오는지도 바로 알 수 있었어요. 일본에서는 버스 정류장이 네덜란드와 다른 게 없어서 평범하다고 생각했는데 한국에 와보니 선진국은 한국이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혜리 씨에게 일본이 좋다고 그렇게나 열심히 말한 게 부끄러워졌어요. 한국에서 제일 좋았던 점이라면 역시 불편하게 현금을 들고 다니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었어요. 신용카드 한 장이면 아무리 작은 편의점에서도 예외 없이 모두 결제가 되었어요. 일본에서는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곳이 많아서 현금이 많이 필요했어요. 하지만 네덜란드에서도 현금을 많이 써서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이고 일본에서도 이상한 점을 못 느꼈어요. 하지만 다른 나라의 돈에 익숙하지 않아서 계산을 할 때마다 동전과 지폐를 보면서 헷갈려서 힘들었어요. 그런데 한국을 와서 카드 하나로 모두 결제를 하다 보니 현금을 쓸 일이 거의 없어서 굳이 익숙하지 않은 다른 나라 화폐를 쓰는 불편함을 겪을 필요가 없었어요. 정말 놀라운 것은 커피 한 잔을 마셔도 카드로 결제가 되었답니다. 일본에서는 환전한 돈이 다 떨어져서 카페를 찾아가 커피 한 잔을 결제하려고 했더니 여기는 카드는 안 된다며 화냈던 일본인 아저씨의 얼굴이 무서웠거든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그런 일로 얼굴을 붉히는 일이 전혀 없는 것은 물론이고 서비스 하나도 친절한 한국 사람들 때문에 여행이 즐거웠어요. 게다가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우리가 하도 이곳저곳 한국이 너무 볼 곳이 많아서 열심히 돌아다녔거든요. 게다가 혜리 씨가 너무 사고 싶어 하던 한국 아이돌의 캐릭터 인형까지 사고 나니 너무 힘들어서 카페에 들어갔어요. 사람이 꽤 많은 큰 카페였는데 저와 혜리 씨는 하루 종일 돌아다니고 힘들어서 커피를 마시면서 앉아서 한국에 와서 놀랐던 점을 말하면서 수다를 떨었어요. 그렇게 저희는 수다를 떨다가 가장 놀란 곳은 무인 아이스크림 판매점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사람이 지키고 있어도 도둑이 들기 일수인 다른 나라들을 생각해보면 무인으로 무엇인가 판단하는 것 자체가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었어요. 한국 사람들은 무인 아이스크림 판매점을 지키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도 모두 자기가 산 만큼 스스로 계산하고 나갔어요. 진짜 아무도 훔쳐가는 사람이 없나 궁금해서 저는 계속 카메라로 판매점을 찍었거든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정말 정직해서 그 모습을 보고 한국의 시민의식에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또 다시 한참 돌아다니다가 목이 말라서 디저트를 먹으러 가자고 했어요. 그래서 이리저리 카페가 어디 있나 살펴보고 있었는데 또 놀라게 됩니다. 주인 없는 문 닫힌 카페 앞에 택배 상자가 그대로 쌓여 있는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주인이 없는데
택배를 아무도 안 훔쳐가고 그대로 택배 상자가 있을 수 있는 건지 신기했어요. 우리는 근처에 큰 규모의 인테리어가 예뻐 보이는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한국 사람은 키오스크에서 디저트를 주문했어요. 저는 키오스크를 써본 적이 없어서 당황했지만 영어 메뉴도 있어서 언어를 영어로 바꾸고선 키오스크로 주문을 할 수 있었어요. 그냥 클릭 몇 번 하고 카드를 넣어달라고 해서 카드를 넣고 계산했더니 주문이 되었는데 너무 편리했어요. 그리고 스크린에 우리가 주문한 번호가 뜨자 우리는 디저트를 받아올 수 있었습니다. 테이블에 앉아서 디저트를 먹으면서 주변을 둘러보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요? 많은 한국 사람이 노트북을 가지고 자리에 앉아서 공부하거나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냥 한국 사람들의 평범한 일상이 좋아서 주변을 구경하고 있었는데 저는 놀라운 장면을 발견하고 말았습니다. 노트북을 가지고 일하던 여성 한 명이 갑자기 일어나더니 노트북과 가방을 그 자리에 둔 채로 어디론가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저러다가 누가 노트북을 훔쳐가면 어쩌려고 저렇게 놔두고 갈까 하고 말했어요. 그런데 몇십 분 후에 여성이 돌아왔는데 상점에서 무엇인가 사서 돌아오는지 쇼핑백을 들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까지 노트북과 여성의 가방은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어요. 이 여성뿐만 아니라 주변에 노트북으로 공부를 하던 사람들도 노트북을 놔둔 채로 자리를 뜨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한국 사람의 정직함과 시민의식은 정말 인상 깊었어요. 이 모습을 찍은 영상을 올렸을 때는 사람들이 거짓말하지 말라, 저 노트북과 가방은 조금 후면 없어졌을 거다, 짜고선 조작한 거 아니냐 등등의 댓글이 올라왔고 엄청난 논란을 일으켰어요. 저는 제 눈으로 보고도 믿을 수가 없었으니 다들 못 믿는 것도 이해가 갔습니다. 남미였으면 들고 가다가도 핸드폰이나 노트북을 빼앗기는 일도 많았거든요. 저와 친구들은 며칠간 한국을 여행하면서 한국이 정말 안전한 나라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 후 숙소로 돌아가려고 지하철로 가서 교통카드를 꺼내려고 하는데 해리 씨가 캐릭터 인형이 든 종이 가방과 핸드백을 카페에 두고 왔다는 걸 그때서야 알았어요. 너무 당황하고 놀랐어요. 그 사람 많은 카페에 핸드백을 두고 오다니 이미 누군가가 가져갔을 거라는 생각에 절망감이 들었어요. 그래도 혹시 몰라서 카페에 들어가서 우리가 앉았던 자리로 갔는데 이미 다른 사람이 앉아 있었고 역시 거기에는 해리 씨의 핸드백과 종이백이 없었어요. 그 안에 돈이며 카드, 핸드폰까지 들어 있었는데 그게 없어졌어요. 게다가 겨우 산 아이돌 캐릭터 인형인데 너무 슬퍼하며 해리 씨는 눈에 눈물이 고이는 거예요. 저도 어쩔 줄을 몰라서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때 카페 점원이 다가오더니 혹시 여기 앉으셨던 분이냐고 물었어요. 제가 맞다고 하자 어떤 손님이 빈자리에 핸드백과 종이백이 바닥에 떨어져 있더라며 자신에게 맡겼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는 해리 씨에게 간단한 확인을 하더니 핸드백과 종이백을 돌려줬어요. 저는 정말 놀랐어요. 네덜란드였다면 이미 제 핸드백은 누군가 훔쳐가고 없었을 텐데 이걸 주어서 점원에게 맡기기까지 했다니. 한국인들은 어떻게 이렇게 정직할 수 있는 거죠? 저와 해리 씨는 점원에게 연신 고맙다고 했고 점원은 아니라며 핸드백과 캐릭터 인형을 찾아서 다행이라고 미소 지어줬어요. 사실 일본에서는 사람들이 친절한 것 같기는 한데 등 뒤가 서늘한 느낌을 조금 받았거든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저희를 손님으로 대접해 주었고 외국인이라고 무시하는 느낌도 없었어요. 게다가 이렇게 카페에서 떨어뜨리고 간 물건까지 훔쳐가는 사람도 없이 찾을 수 있기까지 하다니 전 감동받았어요. 저는 이번 여행에서 느낀 점이 참 많았어요. 일본이 최고라고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두 나라를 여행 와보니 제가 너무 우물안 개구리 같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네덜란드 사람 입장에서 보자면 두 나라 모두 잘 살고 좋은 시스템을 가지고 있지만 이제는 일본보다 한국이 훨씬 좋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 이후 저는 여행을 마치고 온 뒤 더 이상 일본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언젠가 다시 여행을 가면 한국만 여행하자고 해리 씨에게도 말했어요. 해리 씨도 제 말에 기뻐하면서 같이 한국 드라마를 보자고 했어요.
이번 주말에 같이 한국 드라마를 보기로 했답니다.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슬로 씨의 이야기 어떻게 보셨나요? 일본이 한때 경제대국으로 여러모로 한국보다 좋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경제적으로도 발전했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교통과 사회 시스템까지 첨단 시스템을 가진 나라가 되었습니다. 예전에 일본을 가본 오슬로 씨는 친구 해리시 씨 덕분에 한국에 와서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었네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응원과 격려의 한마디씩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연자분들께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실제 사연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채택되신 분께는 작은 선물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의 사연이 여러분의 하루의 작은 힘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분들과 이야기 나눠보세요. 더욱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